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마음을 공부하는 의사 소울닥터 김석범 원장님 오셨습니다. 의정부 이 성모 정신과 의원. 네. 예. 맨날 그거 하는데도 말이 줄줄 잘 안 나옵니다. 그 지금 북한 이슈로 이제 지난번에 시끄러웠잖아요. 네. 이제 추석인데 추석 이틀 전에 이제 했는데 그 이야기 조금 이따 하고 그 원장님은 이 추석 때 네. 고향에 가십니까? 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양해 가셔야 되겠죠.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이 고향이나 네. 시골, 뭐 차례, 네. 성모, 네. 뭐 이런 제사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이제 사라져가는 풍습처럼 네. 보여가지고 네. 이제는 참 그런 것들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은 이제 없어지는 부분이 있는 게 씁쓸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 후세들을 위해서는 조금 그 지금처럼 귀경 난리를 겪는 일이 좀 적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봐요. 네. 이제 그런 후세들이 이제 다음에 살아가는 세상은 네. 네. 인간관계나 네. 이 뭐 소사이어티나 커뮤니티나 뭐 이 헬연, 네. 지연이 다 단절되고 네. 그 친구들은 이제 뭐 인터넷에 그렇죠. 네트워킹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될까. 네. 네. 그래서 그게 행복할까 이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또 그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에는 밝은 면도 있고 같이 밝은 만큼 또 어두운 면이 있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 명절에 네. 많이들 싸우잖아요. 네. 그럼 안 싸우는 마음을 통제하는 지금 명절 연휴들에 네, 보고 계실 건데 네. 그 비법에 대해서 좀 제가 이제 앞으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부터 이게 명절 때뿐만이 아니라 항상 이 훈련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훈련의 결과를 얻기까지 좀 시간이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휴대폰 알람을 매 시간 동안 알람이 울리게 설정을 하시고 알람이 울릴 때 내가 관찰자로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매일 내가 깨어있을 때는 내가 내 감정이 어떻게 되는지 내 행동이 어떤지 스스로 관찰하는 제3의 관찰자를 포지션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그걸 까먹을 수 있으니까 1시간 간격으로 계속 알람이 울렸을 때 내가 나를 주시하지 않고 있으면 다시 나를 주시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하시다 보면 어떤 게 생기냐면 화가 났을 때 화라는 감정하고 하나가 되지 않고 화를 제3자 관찰자의 입장에서 나의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화를 내게 될 때도 화의 강약을 조절하면서 낼 수가 있게 되거든요. 또 슬플 때 슬퍼하는 나를 느낄 수 있으면 과도하게 슬퍼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자기 스스로 알 수가 있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하루 종일 관찰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와 통하냐면 항상 깨어있는 상태다라는 것과 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면 기계 상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시려고 노력하다 보면 명절 때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나의 감정을 바라보면서 그 감정이 결국 내가 아니고 지나가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원장님. 네. 이게 지금 제가
요즘 좀 머리가 나빠졌는가 팍 와닿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1시간마다 알람이 울리는 거 하고 네. 내가 뇌를 네. 이렇게 객체화시킨 그러니까 지금 내다볼 수 있는 거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황 소장님이 지금 방송을 하시면서 방송하는 황 소장님을 느끼고 있으면 네. 느끼는 상태에서 계속 방송하고 있으면 깨어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황 소장님이 화가 났어요. 근데 화가 욱 올라오는 거를 내가 알고 있으면 그거 깨어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화가 배에서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까지 올라왔다. 좀 있으면 터질 것 같다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막 바로 실시간으로 0.1초 차이로 튀어나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전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게 메타인지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 나를 관찰할 수 있는 인지 기능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지금 우리 방송을 하고 있지만 방송하고 있는 나를 내가 느끼면서 방송을 하면 그건 깨어있는 상태이고 또 화를 낼 때도 내가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건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지금 1시간마다 벨이 울리는 거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떤 일에 빠져 있다든지 어떤 생각에 잡념에 빠져 있다든지 그러면 그 메타인지 기능이 제거된 상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잡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으면 깨어있는 상태인데 잡생각이 그냥 백일몽 상태에서 빠져 있다. 그러면 그때 알람이 울린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자고 있었구나. 깨어 있었지만 잡생각이 빠져서 자고 있는 상태였구나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내가 나를 주시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또. 그렇습니까? 네. 아시겠습니까? 네, 그거 대충 알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황 소장님을 느끼면서 말씀을 해보세요. 예, 계속. 말을 느끼면서 하려니까 네. 이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저는 이게 뉴스 브리핑을 할 때 1부부터 5부까지요. 네. 한 3시간 좀 걸쳐가지고 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만 해도, 실제 방송 나가는 시간만 해도 평균 한 25분에서 30분 될 거고, 네. 5개에. 그러면 이제 5, 20 해서 20분만 해도 100분인데, 네. 제가 볼 때 100 한 30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많을 땐 네. 더 할 때도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할 때 느끼면서 하면 네. 그냥 미쳐갖고 그냥 줄줄줄줄 방언하듯이 네. 이렇게 해야 5개를 하지. 네. 그러지 않고 지금 그럴 때는 이제 뭔가 하면 저기 앞에 이제 촬영하시는 분한테 몇 분 됐습니까? 5분 몇 분 됐습니까? 그러면 20 몇 분을 채우려고 하면 이게 뭐 미치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황 사장님도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훈련을 해보시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깨어있다, 자고 있다라는 구분을 뭐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는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아주 몰입해 있는 상태거든요. 몰입하고 있는 나를 살짝 몰입한 데서 살짝 에너지를 나를 주시하는 에너지 쪽으로 조금 준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완전히 몰입해야지 이 일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염려하는 거는 우리가 감정에 빠져 있을 때, 감정에 현혹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감정 화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왜 이렇게 화를 과도하게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화를 내게 보통 됩니다. 보면 화가 난 게 또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고 말하면서 말해서 또 네. 말한 것 때문에 또 화가 나고 그렇게 이래가지고 됩니다. 점점 에스컬레이션 되면서 네. 수습이 안 되고 막 나가버리는 그렇죠, 상황이 그렇죠.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잠깐 멈추면 그때는 막 견딜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화가 욱 올라오는 것부터 바라보기 시작하는 관찰자 에너지를 화에서 좀 빼서 관찰자로게 주면 전체적 화가 쭉 올라왔다가 쭉 사라지는 것까지 자기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화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하실 때 우리 황 소장님께서 몰입을 해서 그냥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게 방송한 거는 아주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방송하고 있는 나를 좀 느끼면서 방송하는 거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는 거기에서 좀 에너지를 빼서 제3 관찰자의 입장에 에너지를 좀 두고 하게 되면 몰입은 좀 덜 되겠죠.
그런 훈련을 근데 하루 종일 하다 보면 저절로 화가 난 상태에서 저절로 내가 화라는 감정하고 분리된 상태로 바라볼 수가 있는 상태가 오거든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러니까 훈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지. 나중에는 뭐 방송하실 때 예를 들면 방송하는 나를 느끼면서 방송하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더 방송에 몰입해야 되는 거죠. 근데 화에 몰입하면 안 되겠죠. 저보고 방송하다가 갑자기 고함을 질러서 이어폰으로 끼고 회사에서 몰래 듣다가 네. 깜짝 놀란 적이 있다고 갑자기 고함 지르지 말라는데. 저는 오히려 더 카타르시스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황 소장님 방송 애청자인데 황 소장님께서 이렇게 막 분노를 터뜨릴 때는 저도 제가 화가 막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대신 소리를 질러 주셔서 분노가 어느 정도 가라앉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의 분노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네. 제 분노를 폭주합니다. 네, 예. 자, 어제 이제 이 녹화는 지금 우리가 목요일 날 찍고 있으니까요. 네. 9월 20일. 그런데 이제 어제 9월 19일 네. 이제 수요일 날 남북 평양선 네. 발표했잖아요. 네. 그 저녁에 네. 거의 생방송으로 10시쯤에 보니까 북한의 능라도 5일 네. 경기장에서 네. 이 집단 체조를 한국에서 한 대통령이 이하 다 지켜보고 또 거기서 중단하고 연설을 하고 차마 또 욕먹을까봐 이 집단 체조는 한국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보니까 10만 명이고 차례대로 동원했다. 그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이 경기장에 나와 있는 사람도 여러 팀이 들락날락거리는데 10만 명이고 뒤에 뭡니까? 하드 섹션 그 관중석에서 거기도 또 몇만 명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채우는 관중도 소품이에요. 그래갖고 25만 명이 거기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근데 6개월을 한다는 애들 학교를 안 가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그거 끝나면 담요 하나 주거나 다리미 하나 줄 때도 있고 이제 그거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관광 대상으로 삼아가 한 1,000만 불 번대요. 보통 한두 달 해가 외국 관광객. 외국 관광객은 지구상에 어디서도 못 봤으니까 그거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국 국민들을 그 난리를 치면서 그러니까 막판에는 합숙 훈련을 하는데 집이 먼 애들은 그 경기장에서 잔대요, 노숙으로. 그러면서 그 짓을 해야 되는데 그 인권 탄압의 상징에 가서 그렇죠. 그걸 쳐다보고 거기서 연설을 하는 대통령이나 그걸 박수를 치면서 넛을 읽고 봤다, 조명이나 이런 게 훌륭했다고 말하는 한국의 젊은 가수 애들이나 자, 그걸 보면서 저자들이 사람인가?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무슨 세계 여행 이런 다큐를 봐도 이렇게 사람이 한 두세 명이 코끼리 위에 타고 가면 저 코끼리가 저게 사는 게 사는 걸까 싶기도 하고 또 당나귀 타고 그리스의 산토리니 절벽에 올라 그걸 보면 저 당나귀도 진짜 운명이 참 그렇죠. 더럽다 싶은데 어떻게 사람이 그 동포라고 하면서 그렇게 민족 동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그 개고생을 하는데 그걸 지켜보고 이렇게 아무런 걸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런 우리나라의 좌파 인사들이 북한에 가서 그런 거를 보고 매스게임을 보고 찬탄의 메시지를 보내는 걸 많이 봤었는데 그들의 이중성을 저는 봅니다. 저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체전한다고 그러면 매스게임을 2달, 3달 이렇게 매일같이 했거든요. 굉장히 그 당시에 학생 소년체전 이런 거 하면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전부 다 동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루 행사를 위해서 몇 달을 여름 내내 준비하고 가을에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이제 북한이 왜 이런 매스게임을 하느냐 하면 실제로 북한 같은 전체주의 사회는 수령을 위한 부품이잖아요, 인간이. 수령만을 위한 부품이기 때문에 너는
너희들은 각 개인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고 부품으로서 너가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돈을 버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서 그 10만 명, 뭐 20만 명 이런 동원된 사람들이 기저귀 차고 연습을 한다는데 이게 진짜 사람이 이거를 보고 아름답다 어쩌다 이렇게 해야 될 일인가. 실제로 저는 그런 가운데 아름다움을 찾는 거는 마치 예전에 나치들이 했던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납치가 집단으로 그 형상화를 해서 의식을 갖다가 하고 그때 수십만 명을 모아놓고 또 영화로 찍어가지고 그걸 홍보하고. 네, 저도 그 영화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라슈 펜탈이라는 여자가 또 그 선정 감독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치 행사는 실제로 고대 중세에 의식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 대중 동원을 해가지고 대중을 의식적으로 마취시켜가. 그래가 그 속에서 이렇게 의식이 마취된 대중을 끌고 다니는 일종의 주술적인 효과도 나치에 있어요. 나치 문양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불교의 만자 거꾸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치라는 거는 유사 종교적인 행태를 도입해서 대중을 의식을 체면적으로 마취시키는 부분을 동원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저런 걸 하는 거를 그 뭐 가수 중에 지코인가 하는 그 어린애가 뭐 오늘 아침 뭘 했는데 지코가 석자라고 남 걱정을 좀 해줘야지 지금 뭐 그런 놈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매스케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전혀 모를 거예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아니 그래서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라 해도 서커스단에서 동물이 이렇게 하는 거를 가슴 아프다고 사람들이 이제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물들이 출연 안 하니까 서커스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저걸 하면 사람인 이상은 머릿속에 저 사람들이 적어도 연예기획사 통해 연예인 됐을 건데 연예기획사에서 그거 할 때 뭡니까? 맞춰가지고 무슨 케이팝이라고 군무 추고 죽도록 시키잖아요. 그렇죠. 때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적어도 그걸 했을 건데 수십만 명이 저걸 하는 거를 보고 넋을 잃고 받고 훌륭했다. 참 많이 안타깝고요. 빨리 북한에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도입이 돼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거는 완전히 실제로 인권 탄압입니다, 진짜로. 그걸 겪는 사람들은 그때는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되돌이켜보면 지금도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마스게임 했던 기억이 별로 좋은 기억이 안 남고, 그 다음에 또 뭐 외국에 무슨 대통령이 온다고 총동원대 길거리에 태극기 흔들고 성적이 흔들었던 그런 과정들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한복 입고 나온 북한 주민들, 한복 양복 입고 나온 북한 주민들을 되게 감동을 받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이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동원된 인파에서 아마 동원도 됐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동원된 사람들이 어떤 심정인지 지금 이번에 3박 4일 동안 평양 시민들은 2박 3일 동안 평양 시민들은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자기 생업을 제대로 못했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길거리에 15만 명, 저 능라도 경기장에 25만 명, 뭐 이런 식으로 배당을 받아가 또 수산시장에 가서 밥 먹으면 거기에 가서 또 밥 먹는 행인 1, 행인 2, 행인 뭐 100, 행인 1000, 행인 만 이런 식으로 전부 배치됐었을 건데 그런데 거기서 연설하면서 자기 연설에 도취되고 심지어 무게차 타고 이렇게 김정은 옆에 이래 가면서 또 도취돼가지고 울먹이기 직전이고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과거 박정희 유신 정권을 상대로 그런 독재의 유산을 철폐하자고 싸울 때는 무슨 마음이고 이제 북한에 가가지고 저런 이 집단 체조를 보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자기 딴에는 감동적인 연설을 한답시고 하는 저건 또 무슨 꼬라지냐. 쟤 정말 분노가 치밀어요. 이중성이. 내 또 객관화를 하지 못하고 몰입했네. 몰입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열이 받아가지고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또 그렇다 치고 뭐 팔자가 더러워서 북한에 태어나서 그렇다 치고 퓨마는 또 무슨 죄라고. 제가 어제 아침이에요. 그저께 저녁에 딱 보니까 제가 촉이 좀 밝지 않습니까? 이거 뭐 잡으려고 무슨 뭐 난리고 검색어에 올라오고 또 쏴주겠다고 보고 근데 얘가 검색어가 1이야. 문재인은 12, 21이에요. 그래서 얘가 개심죄를 저질렀구나. 그래서 어제 아침에 이거는 틀림없이 청와대에서
이 퓨마를 처리해라. 네. 감히 대통령의 방북을 방해를 놓고 있냐. 네. 이랬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댓글을 딱 달았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류의 댓글. 저는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어떻게 황 소장님 그래도 뭐 훌륭하신 분이 어쩌고 그래도 안 썼어. 자관 네. 합리적인 사람이 이건 좀 너무 나갔네요. 네. 뭐 이러면서 또 뭐라고 해요. 그랬는데 그로부터 뭐 30분 뒤에 NSC에서 지휘했다. 네. 그래가 사살했다까지 보도가 됐는데 네. 대전시 공무원이 확인도 했는데 또 제일 힘이 없는 게 대한민국의 시청의 동물원의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건 동물보다 조금 힘이 있는 정도에 불과죠. 그 사람들 다 내세워서 우리가 잘못했다 하면서 우리가 알아서 사살했다. 규정에 따라서. 요렇게 또 기자회견을 시켜요.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할 거는 대선 전에 공약으로 기자회견 자주 한다고 그랬는데 기자회견을 안 하면서 그 동물원 직원들은 제깍 기자회견을 시켰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굉장히 분노를 많이 불러일으켰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 참 희한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이 무슨 왕조 시대에 살면서 예? 전하에 네.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감히 고양이 좀 큰 거 한 마리가 네. 저놈 고양이 두들겨 잡아라. 네.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예? 그런 일에 청와대 NSC까지 나서서 지시를 하고 저러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저 인천 남동공단에 불났을 때 네, 전자에서 네, 네. 그 6명인가 뭐 네, 불타 네, 돌아가셨잖아요. 네. 참 아쉬운 분들인데. 네. 근데 그분들이 그랬을 때 NSC에서 전화 걸어서 상황 보고를 지시하면서 빨리 투입되라 어쩌라 했어요? 전혀 안 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아마 그 생각만 했을 거예요. 국민들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번에 그 대북 방문이 대박을 터뜨려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가지고 그 실제로 실시간 그 검색어를 계속 주시했을 텐데 퓨마가 계속 1등을 차지하니까 그거를 못 견딘 거겠죠. 퓨마는 무슨 37만 엔가 그렇고 문재인은 30 문재인 방북은 7만 5천 엔가 뭐 그랬다고 차이가 상대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지지율을 보니까 억수로 많이 올랐냐. 6.3% 올랐어요. 어제 그 하루 종일 뭐 그렇죠. 되고. 아침부터 저녁. 그래가 뭐 리얼 메타 저는 안 믿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59.4 나왔대요. 그런데 추석 연휴만 끝나면 여기 6.3% 올라간 거는 다시 제자리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네. 예. 이게 제대로 통했으면 6.3이 아니라 한 20% 올라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전번에 그 평양. 예.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참 별일이 다 생긴. 오늘 또 뭐 백두산에 이 방송 녹화하는 날 또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외초는 상징적인데 좌파는 집착하죠. 그러니까 이제 좌파들의 가장 큰 게 뭐냐면 어떻게든지 선동을 해내야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대중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뭔가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식. 지금 이번에 그 실제로 평양 선언문을 내용을 읽어봐도 전혀 뭐 북한 비핵화 진전된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굉장한 진전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그 영상을 틀어주면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지금 평화 통일이 다가왔다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게 국민들을 실제로 혹세무민하는 거죠. 이거는 혹세무민에 당한 그 퍼센트가 6.32% 정도 나왔는데 저는 이것도 실제로는 금방 깔아앉을 거라고 봅니다. 뭐 묻는 데 따라서 뭐 얼마든지 이 정도야 날락할 수 있는 게 네. 이 질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백두산 가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국민이 다 백두산에 관광하는 시대가 오리라. 네. 돈이 없는데 백두산 관광을 어떻게 가요? 그렇죠. 지금도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 통해서 백두산 가신 분들 많고요. 근데 아무튼 제 생각은 어떻게 이번 방북 일정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북한 비핵화에는 하나도 진전이 없으면서 다른 우리가
나중에 부담스러운 일들만 다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예. 서해 5도와 인천 지역은 거의 무방비 상태가 돼버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서해안 우리는 85km인가 뒤로 물러나고 85km. 예. 북한은 50km. 예. 근데 그 결과적으로 NLL을 무력화시킨 거죠. 그 합의 자체가. 그리고 굉장히 비싸게 최근에 그 조기 경보기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거의 조기 경보기 도입해도 제대로 쓸 수 없게 만들어 정찰을 못하게 해버렸으니까. 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국민들이 어떤 사안이 왔을 때 눈앞에서 보이는 그림 네. 또 들리는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네. 자기 중심을 유지하고 가려고 하면 네. 정말 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은 혼자의 약자가 되기보다는 항상 대중이 군중에 휩쓸리기를 바랍니다. 네. 네. 또 무슨 이 사회 통계학 이런 데 보면 침묵의 나선 이론 이런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대중이 이야기하는 데는 다 입을 다문다고 소수가 되는 사람들이. 근데 정말로 이게 민주주의의 맹점이 요즘은 저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고 봐요. 네. 지금 스페인이나 그리스 같은 나라들이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다시 포퓰리즘이 유행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나눠줄게 저건 나눠줄게 공무원 시켜줄게 네. 또 다 그런 유럽이 네. 유럽 전체에 선거만 했다면 포퓰리즘이 이겨요. 스웨덴까지도 네. 극우 정당이 제3당이 그렇죠.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라는 것이 정말 좀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될 시스템이 아닌가. 왜냐하면 아무런 판단도 없이 그냥 1인 한 표를 하다 보니까 그냥 솔직히 사고하는 대중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우중으로 전부 다 똑같이 표를 행사하니까 이 사회 시스템이라는 것이 굉장히 왜곡되게 흘러가는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엘리트 주인이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은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투표권을 줄 때는 개인이 부단하게 정치, 사회, 인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쳐서 기본 한 40점이라도 넘어야 투표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아무튼 그거는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독재자적 발상이죠. 제가 정치하면 아마 독재를 무섭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황 소장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다수결이 항상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 남북 전쟁을 하기 전에 각 주별로 노예제를 유지할지 말지 그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하자라고 제안을 냈던 정당이 있어요. 그런데 링컨은 이거는 절대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냐. 링컨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막아서 결국은 각 주별로 투표를 못하게 되고 결국은 남북전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옳다라는 게 다수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결정이냐. 그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요즘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우리가 20대, 30대는 정말로 오랜 시간을 저는 또 이렇게 운동권이나 사회운동에 이렇게 많이 관여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때 그렇게 많이 사회의 잘못을 개선하고자 정말 토론도 많이 하고 술도 많이 먹고 돌도 많이 던지고 이렇게 살아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30년 뒤에 흘렀을 때 그때 20대가 50대를 보고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기성정치권을 다 비판했고 특히 무슨 전두환 이 시대는 거의 악의 대명사로 비판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정의나 또 사회의 공정함이나 이런 가치는 사라지고 가지고 있는 가치는 친북 가치 내지는 말로만 좌파 가치만 남아가지고 50까지 와서 지금 이 세상을 갖다 실험을 하고 있어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제
20대 때는 정의롭게 자기 나름대로 운동을 한다고 학생 운동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 운동의 베이스,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학생들이 그 아버지의 폭압 속에서 살다가 아버지에게 저항하는 방식으로 결국은 아버지가 상징하는 게 국가가 아버지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 저항하는 학생 운동에 몰입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가해자와의 동일시, 나중에 자기를 힘들게 하고 악이라고 규탄했던 세력과 나중에 같이 돼버리는 거죠.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아버지랑 절대 닮으면 안 되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자기가 그런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마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운동권적인 사고의 큰 문제는 뭐냐면, 나와 사고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적. 그러니까 두 가지로 분열을 시키는 거죠. 정신과에서는 보통 스플리팅이라는 그 분열이라는 디펜스 메커니즘을 이야기하는, 정신적 방어 기제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스플리팅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선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적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따지고 보면 나 안에도 선도 있고 악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의 악한 부분은 빼서 상대방 적에게 투사를 하는 거죠. 투사를 해서 그 적을 물리쳐야만 내가 더 선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그 편협한, 성숙하지 못한 사고 체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도 지금 발전 과정 중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랑 이념이 다르면 무조건적으로 악하다, 적이다, 어떻게든지 괴멸시켜야 될 존재다, 죽여야 될 존재다, 이런 식의 사고들이 결국은 인간의 폭력을 유발시키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김 박사님, 김 원장님하고 제가 이제 많이 연구해야 될 게, 대한민국의 이 좌파 운동권의 의식 구조 회부를 앞으로 우리가 시간에 맞다 매일 조금씩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문재인의 삶. 학교 다닐 때 학생 운동을 했는데 주역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때 뭐 그 정도 데모한 사람은 솔직히 뭐 그렇겠죠. 대부분. 뻘밭에 개 끌듯이 많았죠. 네.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고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우리 원장님이나 저 세대보다 좀 많이 위잖아요. 저분이요. 그러면 그 세대에서 고시 공부를 했다 하면 그건 뭡니까? 한편으로 운동하면서 한편으로는 고시 공부. 그래가지고 무슨 잡혀가갖고 두 번째가 잡혀가 있을 때 빵에서 합격했다 소리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축하한다면서 내보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이걸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저거를 절대로 고시 공부를 못 했을 것 같은데, 그냥 대충 한 것도 아니고 뭐 차석인 거 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사법연수원 성적이 차석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붙을 정도로 했다 하면 엄청 열심히 했을 건데, 그건 또 공부 끝내고 시험 치고는 또 데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판검사 임용은 안 되고 변호사 생활로 이제 민변에서 있었지만은, 솔직히 저도 김광인 변호사 옆에 이제 문재인이 있고, 문재인 옆에 노무현이 있고, 노무현 옆에 문재인이 한 사람이 있다 정도 들었지. 청와대로 들어가기 전에는 부산 지역 사회에서 사회운동을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한 일도 별로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때가 이제 2003년 노무현 집권 때 저 분이 이제 한 50대 초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까지 2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가 이 블링크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요즘 하는 거를 보면 거의 그냥 친북에 완전히 골수로 운동권을 했던 사람보다 더한
지금 몰입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야당을 취급하지 않고 국민을 상대로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옛날에 박근혜 정권을 갖다가 불통한다 했는데 불통으로 말하자면 더하면 더했지. 그렇죠. 그거다가 테크닉까지 있으면 덜하지가 않아요. 박 전 대통령은 그냥 생활형 불통이었다면 여기는 확신형 불통이에요. 또 생활형 불통이라 했다고 또 뭐 기분 나쁜 분들을 끼발해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 25년 이상의 세월이 비어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확신형 좌파가 되어가지고 심지어 뭐 요즘 1인 방송 두들겨 잡겠다는 때까지 가서 봤을 때는 이건 독재자적 발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발상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럼 그 사이에 심리학적으로 저렇게 확신형 좌파, 확신형 친북적인 소신을 가진 사람이 25년 동안 어떻게 있었을까? 저 같으면 만약에 변호사 하다가도 이렇게 들썩들썩해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뭐 이런 현장에 가서 이러다가 깜빵도 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 따라다니고 했을 건데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그걸 어떻게 해서 해야 돼? 저는 그 우리가 이제 대중 매체에 노출은 안 돼 있었지만 그 저 변호사 뭐 부림 사건도 같이 변호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대학 시절부터 계속 그쪽에 좌파 책들을 탐닉을 해왔던 걸로 제 생각을 추정합니다. 보통 보면 그렇게 오래 탐닉을 하면 자기의 생업이나 어떤 전문 분야에 있더라도 사실은 그 분야에서도 다 민변이니 뭐니 해서 운동에 앞장을 섰지 않습니까? 근데 안 그러고 그러니까 더 무서운 사람이죠. 숨어 있다가 그러면서 뭐 민변 활동 조금 하고 근데 그건 뭐 다 했죠. 그러다가 저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저렇게 확신형 좌파가 될 수 있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20대 때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 대통령 자서전을 보면 그 베트남 공산화 되는 거를 보면서 희열을 느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이석기를 2번인가 사면해줬죠. 예, 자기 민정수석하고 비서실장 있을 때 두 번 그거를 실제 그 라인 그 오더 내는 라인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그 이데올로기적으로 확실하게 그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거를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것이 사회 활동으로 드러나잖아요. 또 변호사쯤 되면 사회적으로 또 저 시대의 변호사는 지금 변호사하고도 무게도 달랐지 않습니까? 훨씬 그러면 사회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앞장서서 막 그런 이 운동권 변호사로서 역할을 했을 건데 또 그건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기까지 왔다라는 부분이 참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희한하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다고요. 이런 지금 현재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하시는 일들 보면 그 좌파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대통령 선거 때 그런 부분들이 드러났으면 누가 뽑아줬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감추고 있다가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게 참 무서우신 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요즘 생각을 좀 수정해야 되겠다고 조금 옮기고 있어요. 뭔가 하면 흔히들 문재인은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고 임종석이 뒤에서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문재인이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임종석을 데려와서 전 힘을 다 실어줘서 그렇게 하도록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게 정답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요즘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 만약에 이제 문재인이 임종석 자기 뜻과 상관없이 임종석 실장에게 휘둘리는 상태라면 이미 비서실장 교체를 했겠죠. 근데 지금까지 교체 이야기가 잠깐 나오기도 했지만 지금 임종석 실장에게 부여된 권한이
너무나 막강한 그 거의 대통령 권한대행급이기 때문에 그런 권력을 쥐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소신이 없으면 못 쥐어주죠, 그렇게. 예. 네, 저 생각이 비슷하시네요. 네. 자, 추석날 뭐 좀 재밌는 이야기도 있었고 좀 무거운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지 않고 단지 그냥 뭐 욕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시간이 많으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화두로 던졌습니다.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